추석 전날 밤 박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건 피곤해서가 아니었어요. 67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차려온 명절상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유독 마음이 무거웠지요. 냉장고에서 하나씩 꺼낸 재료들, 어제 시장에서 고른 갈비와 전 부칠 재료들이 조리대 위에 놓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혼자 사는 집은 넓고 적막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아들 현수와 며느리 정서연, 그리고 7살 손주 도윤이가 오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영희는 갈비를 손질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주 얼굴을 본 지도 벌써 2달이 넘었지요. 며느리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방문을 미뤘고 아들 현수는 전화조차 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명절이니까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까요. 도윤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많이 만들어야지. 그녀는 간장 양념을 정성스럽게 만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배와 양파를 갈고 마늘을 다지고 간장과 설탕을 넣어 조물조물 양념을 만드는 손길은 여전히 익숙했어요. 새벽 5시 육수가 끓기 시작하고 집 안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영희는 이미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동그랑땡, 애호박전, 감자전. 며느리가 기름진 음식을 싫어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오전 11시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출발했어요. 1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와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다. 전화를 끊은 영희는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손주 방을 정리하고 과일까지 깎아두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1시 1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자 아들 현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 며느리 정서연이 선글라스를 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손주 도윤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닌텐도 게임기만 붙잡고 있었지요. 어서 와라, 도윤아. 할머니한테 인사는? 영희가 2팔을 벌렸지만 손주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 거실 소파로 직행했습니다. 정서연은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푹 내쉬더니 구두를 벗어던지고 소파 반대편에 그대로 눕더군요. 지연아, 괜찮아? 어디 아파? 피곤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뭔가 날카로운 기운을 느꼈지만 애써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현수야, 배고프지? 엄마가 갈비찜 만들었는데. 네, 엄마. 근데 저희 좀 쉬었다가 먹어도 돼요? 아들의 목소리도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따라 거실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지요. 오후 2시 영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송편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 놓였어요. 그녀는 손주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이리 와서 밥 먹자.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 만들었어. 하지만 도윤이는 게임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손주의 어깨를 가볍게 톡톡 쳤어요. 도윤아, 게임은 나중에 하고 우선 밥 먹자. 응.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갑자기 발을 휘둘렀고 그 작은 발이 영희의 정강이를 가격했어요. 영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야, 애한테 왜 소리 지르세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 정서연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 그냥 밥 먹자고. 애가 게임하고 있는데 왜 건드려요? 맨날 이래요. 어르신들은 애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둬야지.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라고 뭐든 간섭하면 돼요? 우리 애 키우는 건 우리 방식대로 할 거예요. 지연아, 나는 그냥 영희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정서연이 거실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영희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고 그대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맨날 이래요. 맨날 우리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아파 시연아. 그 다음 순간 정서연의 손이 영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세게 잡아당기는 힘에 영희의 목이 뒤로 젖혀졌고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으악, 여보 말 좀 해봐요. 당신 엄마한테. 정서연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의 손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머리카락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만해, 제발.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현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정서연이 손을 놓았을 때 영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팔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영희는 바닥에 앉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파에서 게임을 하던 손주는 여전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들은 눈을 감은 채 소파 등받이에 기댄 채였지요. 그리고 며느리 정서연은 다시 소파에 누운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영희를 보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과 전들이 김을 내뿜고 있었지만 이제 그 연기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이 욱신거렸고 머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수돗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던 영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날 저녁 현수 가족은 영희가 차려놓은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은 채 집을 떠났습니다. 정서연은 나가면서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다음부터는 우리 부르지 마세요. 오는 것도 피곤해 죽겠어요.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식탁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먹지 않은 갈비찜, 식어버린 전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지만 그 빛은 어딘가 차갑게만 느껴졌지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를 지켜야 해. 그날 밤부터 박영희의 인생에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 그 첫 장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지요.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박영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엔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부분은 아직도 따끔거렸어요.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그 상처를 쓸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과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영희는 이 서류들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현수가 엄마는 그냥 편히 지내시라며
재산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영희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들이니까, 피부치니까 당연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영희는 계산기를 꺼내 들고 하나씩 숫자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통장, 그리고 3년 전 현수에게 넘어간 부동산 서류들. 아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한 채를 자기 명의로 넘겨달라고 했었지요. 그때 영희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상했어요. 그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7억이 넘는 가치였고, 현수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2년 전에 이미 문을 닫았다는 걸 영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며느리의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훑어보다가 한 번호에서 멈췄어요. 남편 생전에 신세를 졌던 사설조사관 조명수, 남편의 사업 파트너가 횡령 사건에 연루됐을 때 진실을 밝혀낸 사람이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3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영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 실장님, 저 박영희입니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이틀 뒤 영희는 시내 한 카페에서 조명수를 만났습니다. 조 실장은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영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정서연에 대해 알고 싶다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전부 알아내 달라고 부탁했지요. 조 실장은 영희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 일주일은 영희에게 참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뒤 조 실장이 건넨 서류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했습니다.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봉투를 열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서연 36세, 지방전문대학 미용학과 졸업. 며느리가 줄곧 자랑하던 명문대 유학 경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졸업 후 여러 미용실을 전전하다가 빚을 지고 직장을 그만둔 기록이 나왔어요. 결혼 당시 신용카드 연체 기록만 5건, 사채 대출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영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뒤의 기록들이었어요. 명품 매장 구매 내역, 해외여행 경비, 그리고 정체불명의 계좌로 흘러간 수백만 원의 송금 내역들. 조 실장은 친절하게도 각 항목마다 메모를 달아놨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 아님 남편 현수 명의 추정, 해외 송금 수취인 불명, 호텔 라운지 이용 내역 동반자 있음. 마지막 페이지에는 SNS에서 캡처한 사진들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서연이 호텔 라운지에서 낯선 남자와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든 사진, 그리고 제주도 리조트에서 찍은 듯한 수영복 사진까지. 사진 속 정서연은 화려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어느 사진에도 남편 현수나 손주 도윤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에는 조 실장의 손글씨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과거 연인 김모 35세와의 금전거래, 정황 포착. 결혼 후에도 지속적 연락 및 송금 확인됨. 추가 조사 필요시 연락 바람. 영희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아들 현수 명의로 자동이체되던 항목들이 주르륵 화면에 떴습니다. 월세 보조금, 생활비, 손주 학원비.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영희는 하나씩 이체를 중단했습니다. 클릭 한 번, 또 한 번.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뭔가 단단한 선이 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자동이체를 끊는 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갑자기 이체가 안 되냐며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영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돈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안 해뒀더니 불안하다고 말했어요. 현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에는 이제 다른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이었지요. 영희는 서랍에서 조 실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조 실장이 받자 영희는 말했습니다. 조 실장님, 추가 조사 부탁드립니다. 그 남자, 김모에 대해서 더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제 며느리가 우리 집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증거를 모아주세요. 통화를 끊은 뒤 영희는 식탁에 앉아 달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10월 8일, 추석이 지나고 꼭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영희는 빨간 펜으로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날짜에도 표시를 했지요. 그때쯤이면 모든 증거가 모일 거예요. 그때쯤이면 영희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늙은 여자가 아니게 될 겁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희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박영희의 반격이 말이에요. 10월의 마지막 주 박영희는 시내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 낡은 간판에는 이정호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신뢰하던 변호사였지만 영희는 평생 이런 곳에 올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올 일이 없어야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작은 대기실을 지나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자 흰머리가 성성한 변호사 이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변호사는 영희에게 자리를 권하며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조 실장이 모아준 자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서연의 신용불량 기록, 명품 구매 내역, 해외 송금 흔적.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 남편이 생전에 아들 현수에게 빌려준 전세자금 5억 원의 차용증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차용증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남편의 서명과 아들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날짜는 3년 전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희를 바라봤지요. 사모님, 이건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돈을 돌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영희가 원하는 건 진실이었고 정의였습니다. 변호사는 나머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재산 사용 내역과 불륜 정황을 모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설명했어요.
영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길을 가실 거냐고, 아드님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지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 잎들이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자연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변호사를 다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영희는 곧장 조 실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조 실장은 새로운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정서연의 SNS 캡처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진 한 장.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정서연이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남자의 얼굴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모 35세. 정서연의 과거 연인이자 현재까지도 금전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인물이었지요. 조 실장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들이 더 있었습니다. 정서연 명의의 비밀 계좌, 그 계좌로 흘러간 돈의 출처, 그리고 김모에게 보낸 송금 내역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박 여사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 실장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이 증거들이 곧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폭탄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영희는 자료들을 파일에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 실장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일주일 뒤에 있을 대면을 위해 모든 증거를 깔끔하게 정리해 달라고,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실장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거실 테이블에 모든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차용증, 대출 내역, 신용불량 기록, 명품 구매 영수증, 송금 내역, 그리고 호텔에서 찍힌 결정적인 사진. 하나하나가 며느리의 거짓을 폭로하는 증거였고 아들의 무책임을 드러내는 기록이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마치 재판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듯 논리적으로 배열했습니다. 가장 위에는 차용증을, 그 다음에는 결혼 전 신용불량 기록을, 그리고 결혼 후의 재산 유출 내역을 차례로 놓았지요. 마지막에는 불륜 정황을 담은 사진들을 놓았습니다. 모든 걸 마친 영희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에 가까웠지요. 그날 밤 영희는 아들 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 2시 집으로 와달라고, 며느리도 꼭 함께 데려오라고 적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현수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다는 짧은 대답이었어요. 영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어요. 아직 차지 않은 달이었지만 곧 보름달이 될 거라는 걸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도 그렇게 차올라가고 있었어요. 영희는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젊은 날의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희는 사진 속 남편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긴 재산을, 당신이 사랑했던 아들을 이제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후회도 없는 잠이었어요. 일주일 뒤면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명절의 수모가, 며느리의 거짓이,
아들의 침묵이, 그리고 박영희의 존엄이 다시 세워질 겁니다. 증거의 무게는 이제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심판의 시간뿐이었지요. 토요일 오후 1시, 박영희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실 테이블은 깨끗이 닦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희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오늘 이 집안의 운명을 바꿀 거예요. 영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남편이 좋아하던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추석날 바닥에 주저앉았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박영희, 67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존엄이었지요.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현수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정서연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손주 도윤이는 이번에도 게임기를 손에 쥐고 있었지요. 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정서연은 소파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영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림도 주저함도 없는 차갑고 단단한 음성이었어요. 현수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눈빛이 흔들렸고 정서연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어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영희는 거실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작성한 차용증이었어요. 아들 현수 앞으로 빌려준 5억 원, 3년 전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영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사업을 위해 빌려준 돈이라고. 그런데 사업은 2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이 돈은 어디로 갔냐고 물었지요. 현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변명을 찾고 있었지만 적절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서연의 신용불량 기록이었어요. 결혼 전 카드빚과 사채 내역, 연체 기록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문대 유학 경력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방 전문대를 졸업하고 빚에 쪼들리다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왔다고 말했어요. 정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라고. 누가 이런 걸 만들었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명품 구매 내역과 해외여행 경비였어요. 지난 3년간 정서연 명의로 지출된 금액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현수명의 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지요. 영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800만 원, 샤넬 구두 150만 원, 파리 여행 경비 600만 원. 총액은 2억 원이 넘었어요.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건 자기 돈으로 산 거라고 변명했지만 영희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네 번째 서류. 정서연 명의의 비밀 계좌와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그 계좌로 흘러간 돈은 현수의 월급에서 빠져나간 것들이었고 그 돈은 다시 김모라는 남자에게 송금되었어요. 영희가 마지막 서류를 펼치자 정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정서연과 낯선 남자가 마주 앉아 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날짜와 장소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불과 한 달 전의 일이었지요. 영희는 사진을 현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네가 엄마 돈으로 빚을 갚고 남자한테 돈을 보냈다는 게 사실이냐?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고 정서연을 향한 시선은 배신감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정서연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해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변명은 거짓말로 이어졌고 거짓말은 또 다른 모순을 낳았습니다.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정말 다른 남자에게 돈을 보냈냐고 물었지요. 정서연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과 함께 쏟아진 말들은 변명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과거의 빚 때문이었다고, 그 남자가 협박했다고 횡설수설했지요. 하지만 영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협의 이혼서와 재산 분할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미 변호사가 검토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였지요. 영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이혼하고 떠나라 아니면 이 서류가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정서연은 고개를 들어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미 선택권은 없었어요. 영의 손에 쥐어진 증거들은 그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서연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혼자 영희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는 협의 이혼서를 들고 왔고 정서연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수는 영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의 눈물을 보는 건 영희에게도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제대로 살자고 말했지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희의 집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심판은 끝났고 이제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혼이 성립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주 도윤이는 처음 며칠 동안 말을 잃었어요. 엄마가 사라진 이유를, 집안에 감돌던 냉기를 7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할머니의 품에 안겨서야 겨우 잠들곤 했지요. 영희는 매일 밤 손주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아들 현수를 키울 때 불렀던 그 노래, 세월이 흘러도 몸이 기억하고 있던 멜로디였어요. 도윤이의 작은 몸이 떨릴 때마다 영희는 더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할머니가 너를 꼭 지켜줄 거라고 속삭였어요. 아들 현수는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적자에 시달리던 사업체를 정리하고 중소기업 격리직에 재취업했어요.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현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엔 술자리 대신 집으로 돌아왔고 주말엔 아들 도윤이와 공원을 산책했지요. 영희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이 멀리서 작아져 갔어요. 가슴 한편이 시렸지만 동시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영희는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꾸던 그 자리였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길은 낯설지 않았고 씨앗을 뿌릴 때마다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지요. 도윤이는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곤 했지만 담임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와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주말마다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문방구에서 작은 장난감을 고르는 게 도윤이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라고, 후회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텃밭의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영희는 아침마다 물을 주며 혼잣말을 했어요. 너희도 나처럼 다시 살아나는구나. 뿌리가 튼튼하면 어떤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다고 중얼거렸지요. 현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렸고 주말엔 아들과 함께 할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들추지 않았고 영희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수박을 먹었습니다. 도윤이는 수박씨를 뱉으며 깔깔 웃었고 현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영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이런 거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함께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꼈지요. 가을이 왔습니다. 감나무의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영희는 도윤이와 함께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꼬챙이에 꿰어 처마 밑에 매다는 작업. 손주는 할머니의 손놀림을 진지하게 지켜봤어요. 할머니, 곶감은 왜 만들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달고 오래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단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도윤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곶감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감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어느 가을 오후 영희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채소를 고르다가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어묵 가판대 앞에서 일하는 여자,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서연이었어요. 영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영희를 알아보지 못한 채 어묵을 뒤집고 있었어요.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호텔 라운지를 드나들던 그 여자가 이제 시장 좌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복수의 쾌감도 승리의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무상함이 밀려왔지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영희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진심이었다면 우리도 행복했을 텐데, 조금만 서로를 존중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영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킨 것, 손주와 아들을 지킨 것, 그건 틀린 선택이 아니었으니까요. 가을 저녁 감나무 아래에서 영희와 도윤이는 곶감을 깎았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두 사람을 감싸고 바람에 처마 밑 곶감들이 흔들렸어요. 도윤이는 할머니의 손놀림을 따라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섭지 않았냐고, 그때 엄마한테 혼났을 때 말이에요. 영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도윤아, 무섭다고 해서 다 도망치면 안 돼. 때로는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용기 있는 거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영희는 처마 밑에 걸린 곶감들을 올려다봤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 감들은 달고 단단해질 겁니다. 겉은 마르고 주름져도 속은 더 깊은 단맛을 품게 되겠지요. 영희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상처받고 배신당했지만 이제 그녀는 더 단단해졌어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박영희로 다시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영희는 손주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너머로 현수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식탁엔 세 사람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 집엔 거짓도 폭력도 배신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천천히 회복되어 가는 가족의 온기뿐이었지요. 박영희는 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존엄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말이에요. 그녀의 곶감처럼 인생도 시간이 지나며 달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희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 박영애 씨가 선택한 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